안녕하십니까. 엑스텐 정규방송 시간입니다. 어제 또 미국 시장이 올랐죠. 근데 최근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 아이언큐, 코어웨이브, 서클. 여러분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죠? 자, 이 급등 이유하고 향후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발표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8월 1일부터 맥7의 그림인데요. 보시면 8월 초서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좀 뒤졌던 종목들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정확하게 지금 맞아 떨어졌죠. 테슬라가 28% 어제자로 이제 올라게 됐고요. 구글이 25%, 애플이 그거의 반인 12%. 근데 지수는 3%대 올랐고 엔비디아,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즉 전교 1, 2, 3등 하던 학생들이 전부 마이너스권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테슬라는 그냥 단순히 봐도 32%, 33% 차이가 납니다. 와, 이게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걸 또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5년 연초로 돌아가서 이제 수익률을 쭉 보게 되면 진짜 테슬라가 지겹게 안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만 해도 이게 이제 오를 때가 됐는데 이제 에너지를 모아갑니다 했는데 사실은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와가지고 있죠. 그리고 전체 성적표 보면요. 구글이 1등으로, 그러니까 연간 수익률 1등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33% 올라왔고요. 엔비디아가 그 뒤를 바짝죠. 32%, 메타가 30%, 마이크로소프트 22%, 지수가 15에서 12% 정도 올라와 있고 아마존 플러스, 테슬라도 이제 플러스권으로 돌아섰습니다. 애플만 현재 마이너스 5%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야, 구글도 참 많이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제프트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어제자로 13% 이제 넘어섰고요. 말씀드린 대로 주식을 좀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3,400만 원 정도 이제 캐시가 있고, 그래서 수익률은 13.36% 보이고 있고 지수보다 1.2% 앞서가고 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오늘도 주식을 팔고 내일까지 좀 팔 거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포트 보면 요즘에 최근에 이제 수익률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분석해 보면 테슬라, 애플, 구글 즉 반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 반에 제일 많이 실어온 놈들이 전교 1등, 2등, 3등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런 게 자산 배분이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그냥 전편일적으로 쭉 늘어놓으시는 것보다도 이게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것 같다 하면 이쪽에서 좀 줄여서 일로 좀 포션을 더 태워주시고 그러다 보면 그게 맞을 때 수익률이 확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테슬라는 어제도 좀 줄이고 있고 구글은 이미 다 줄였고요. 애플도 좀 올라오면 더 줄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금리 인하 전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 지나서 흐르는 장 모습 보고 그다음에 다시 자산 배분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절대 수익 금액으로 수익률 기여도를 보면은요. 현재 테슬라가 3,725불, 10만 불 계좌 기준입니다. 3,725불 가장 많이 돈을 벌어줬고요. 그다음에 구글 2,400%, 아이언큐도 제가 다 매도를 했습니다만 지금 보면 1,400불 벌어줬고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스 1,000불 벌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실 보고 있는 종목은 이제 페이팔 막 진입 시작했죠. 그래서 40불 손실, 나녹스 이거는 이제 장기 가져가는 거 200불 손실, 서클이 220불 손실, 마이크로스트래터지가 302불 손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계좌의 수익이 많이 날라 그러면은 수익이 많이 나는 종목들이 와야 된다. 수익률이 아닙니다. 사실은 계좌에 캐시가 필요한 거지 수익률이 필요 없습니다. 뭐 적게 사서 더블 났다 그거보다도 돈을 많이 벌어주는 이런 기여하는 종목들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면서 뭐 두세 종목 막 종합해서 투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10개, 15개, 20개 분산을 해서 자산 배분을 그때그때 맞춰서 하면서 이렇게 운용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종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테슬라 347불이었던 게 3일 만에 425불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410불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3일간 있잖아요. 22%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서부터 막 사기 시작하면서 이게 왜 안 오르나요? 안 오르나 했는데 그림은 좋습니다. 저점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고점도 높아지고 있어. 추세는 이제 탔습니다. 하는데 3일 만에 아주 기염을 토해줬습니다. 와, 이렇게 급하게 올라갈 리는 상상도 못했는데 역시
머스크의 힘이 컸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테슬라의 1조 원짜리 신호라는 제목으로 이제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한번 쭉 들어보시죠. 시장에 거물이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주가가 좀 움직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기억나시나요? 유나이티드 헬스도 갑자기 밑에서 쭉 끼고 있다가 워렌 버핏이 샀답니다 하니까 그 산 가격으로 바로 갭상승해서 올라갔던 기억나시죠? 이런 식으로 지금 또 테슬라가 한번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오늘 앨런 머스크가 던진 테슬라 1조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베팅,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로 환산하면 한 1조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일단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죠. 즉 257만 주를 매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공개시장, 즉 시장에서 그냥 샀다고 합니다. 주당 매입 가격이 372불에서 396불 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싸게 사진 않았고요. 그다음에 10억 달러, 총 1조 3천억을 매입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장전 거래에서는 7에서 8%가 확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이 공개 시장이에요. 보통 저렇게 큰 물량들은 장외 시장에서 계약에 의해서 그 특정 가격에 거래가 되는데, 이거는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시장에서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샀다는 거죠.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실은 뭐 테슬라는 막 급등을 시작했고, 장중에도 7.5% 정도까지 상승을 하다가요, 결국은 425불을 갔다가 매물을 좀 받고 410불에서, 즉 플러스 3.5%에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장은 왜 이렇게 들썩들썩했을까요? 강세론자의 시각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회사 미래에 대한 강력한 자신감의 표명입니다. CEO가 자신의 개인 돈, 그것도 100만 불이 아니라 1조 원이 넘는 돈으로 회사 주식을 산다는 것, 와, 이건 100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확 한 방의 메시지였죠. 우리 회사 전혀 미래에 대한 문제 없어, 걱정 마 하는 신호였습니다. 수요, 경쟁 걱정하지 마. 그래서 이게 시장에 그냥 온몸으로 외치는 것과 똑같은 효과였습니다. 둘째, 리더십과 주주의 이해관계가 완벽히 일치가 된다는 것이죠. CEO의 성공과 주주의 성공이 한 배를 타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직원과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강력한 확신과 안도감을 주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심리가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단순한 주식을 사는 게 아니다. 앞으로 그가 벌고 싶은 주식에 대한 베팅이다. 이렇게 얘기가 둔갑되기도 합니다. 자, 머스크의 이번 매입은 그의 공격적인 보상 패키지와 함께 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이 보상안은요, 만약 테슬라가 차량 생산량, 영업이익, 기업가치 등 실로 어마어마한 성과와 목표를 달성할 경우에는 머스크에게 회사 지분의 최대 12%까지 보너스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머스크는 1조 원을 베팅함으로써 나는 이 엄청난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자신이 있다라고 외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주주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의 사재를 걸고 회사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죠. 자, 일론 머스크 멋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죠. 약세론자의 반격도 있습니다. 동전의 다른 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CEO의 자신감은 알겠지만, 하지만 그것이 사업의 근본적인 리스크를 모두 없애주는 것은 아니다. 테슬라가 마주한 현실은 굉장히 냉정하다.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경쟁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지속적인 비용 문제와 불확실성, 즉 그 규제 환경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불확실한 거죠. 그런 게 분명히 리스크다. 머스크가 10억 달러 투자했다고 해서 이 모든 문제들이 마법처럼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죠. 결국 현재 상황은 CEO의 강력한 자신감과 차가운 사업적 현실이 팽팽하게 맞서는 형국입니다. 현실의 장벽이 그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투자를 어떤 식으로 봐야 할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자신감을 보여주고 투자자의 마음을 얻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결과는 자신감이 아니라 실행력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일론 머스크입니다. 머스크는 그동안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를 이끌어왔고, 그래서 사람들은 머스크가 저 정도 베팅을 하는데 나는
믿을 거야 해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온 셈이고요. 이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숙제는 그러한 목표, 이러한 비전, 이런 거를 차근차근 어떻게 실행을 하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1조 원짜리 거대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 있습니다. 테슬라라는 회사는 그 엄청난 기대치가 적힌 수표를 진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 답을 찾는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철저하게 현실 상황을 파악하는 여정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사가 진짜로 어떤 실행력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가, 전 세계의 자율주행 환경, 로봇 환경, 이런 스토리지 환경,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가를 조목조목 살펴가면서 과연 일론 머스크가 확신을 가진 그러한 신호가 진짜로 돈으로 환산이 될 건가 하는 것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그래프 분석하면서도 테슬라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뭔가 외부적,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외부적에서 뭔가 들어와야 됩니다. 뭔가 쳐줘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한 방을 확 날려준 겁니다. 저 현재는 주주들에게는 굉장히 기쁨을 안겨주는 그런 시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은 더 좀 자리를 윗선에서 잡으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일단 포지션을 기존 보유하고 있던 거에서 한 4분의 1 정도를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어제도 420불 선에 좀 매도를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뉴스에 좀 팔자 하는 이제 상황이 컸고, 저는 좀 내려오면 다시 더 이제 채워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은 흥분된 상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안정을 찾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주가가 차근차근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아이온큐입니다. 뭐 테슬라도 사실은 대한민국 투자가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근데 아이온큐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죠. 아이온큐는 뭐 연초서부터 들락날락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뒀던 주식인데 지금 현재 보면 기분 좋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진짜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완전 벽을 만들었는데요. 아이온큐 보면 저희가 저도 이제 아이온큐 굉장히 좋아합니다. 믿고 있는 주식인데 처음 6월 달에 저희가 시작하면서 포트에 잠깐 담았다가 저희가 7월, 6월 말에 전부 다 포트를 이제 현금화 했었습니다. 그때 수익 보고 팔았고요. 여기 이제 표시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8월 달 들어와서 8월 중순서부터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이제 지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때는 좀 바로 이제 튀어서 살 타임을 놓쳤고 여기서 이제 완전히 이제 뚫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집하고 여기서 매집하고 그다음에 여기를 뚫고 강하게 올라가서 여기가 이제 저한테는 박스권이었거든요. 거기를 이제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서 여기서 이제 추가로 매서 이제 포트를 이제 한 3% 정도로 채워 넣었고요.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게 팔고 사는 게 보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주문 실수를 했습니다. 이때 뭘 했냐면 여기 뚫으면은 산다. 그래서 바이 스탑 주문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세팅을 바이 스탑 주문을 내면 또 이것저것 세팅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세팅을 하다가 뭐가 잘못됐는지 이게 매도가 나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발견하고는 바로 다시 재매수를 했죠. 이렇게 되면 좀 기분이 좀 상하는 게 평가 수익이 한 40% 정도 나고 있다가 그거를 팔고 사게 되면은요 평가가 제로가 되고 이제 실현이 40%가 이제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좌에는 계속해서 이제 큰 수익이 없어지고 조그만 수익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그렇게 되면 아유 이거는 신에 계신가 보다, 그냥 팔아야 되나 보다 해서 제가 그 다음날 이제 아이온큐는 전부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포트에는 없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더 올라온 셈이죠. 저는 이제 요거를 오늘 한번 분석을 해드리고 저는 이게 아이온큐에 다시 담을 겁니다. 자, 이러한 실수가 있어서.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향후 스윙 트레이딩이나 이런 걸 하시게 되면 주문을 여러 종목에 이제 막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문 시스템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게 한국 HTS는 이런 걸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외 이제 플랫폼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거 쓰시면은 여러 가지 주문이 이제 다양하게 나갈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한 스윙 트레이딩이 될 수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이제 내년 초에 들어온다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저도 이렇게 실수를 하듯이 한 5개, 6개 저런 이제 복합 주문을 섞다 보면 실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런 실수가 나올 때는 바로 미리 좀 예상을 하고 계시다가 그 대처를 하셔야 돼요. 보통 이렇게 매도가 나가면 이제 아유 뭐 이제 끝인가 보다 안 사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바로 샀습니다. 왜? 이 주식이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 위에서 좀 팔고 나온 건데, 네, 결론적으로는 이런 실수들은 나온다. 네, 이런 실수들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까지 자꾸 훈련으로 이렇게 좀 습득해 놓으시면은 큰 뭐 비용 없이 뭐 실수를 하셨어도 그게 금방 만회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아이언큐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자 컴퓨팅 분야의 선두주자죠. 최근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소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바로 이 소식 하나 때문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이것이 과연 아이언큐의 미래를 바꿀 거대한 양자 도약의 신호탄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야기 시작은 바로 이 빅 뉴스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이언큐가 2025년 9월 12일 날 영국의 유명한 양자 기술 기업이죠. 옥스퍼드 아이오닉스 인수에 대해서 영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로써 인수를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걸림돌이 사라진 셈입니다. 아이언큐는 모든 거래 조건이 충족되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인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인수를 넘어서요. 아이언큐의 기술, 미래 전체를 뒤바꿀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인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겠죠. 영국 정부는 승인의 대가로 몇 가지 조건을 내다 걸었습니다. 하드웨어 엔지니어링은 영국의 유지, 그리고 제조 시설도 영국의 유지, 핵심 인재 또한 영국의 유지, 이러한 조건들을 걸었죠. 그러니까 영국의 핵심 기술 자산을 보호하려는 조건이었습니다. 동시에 아이언큐 입장에서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기술 유출의 위험을 막았지만 향후 글로벌 운영에 있어서 물리적, 운영적 복잡성이란 과제를 안게 된 거죠. 그렇다면 아이언큐는 이런 조건까지 감수하면서 옥스퍼드 아이오닉스를 인수하려던 이유가 뭘까요? 이 인수가 가져올 퀀텀 업그레이드, 즉 기술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목표는 명확히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드웨어 로드맵을 강화하는 겁니다. 옥스퍼드 아이오닉스의 독보적인 이온 트랩 기술을 통해서 기술 개발 속도를 훨씬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기술의 핵심은 반도체 칩 제조 공정을 활용해서 양자 컴퓨터를 더 효율적이고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류율 개선입니다. 항상 보면 양자 컴퓨팅 보면 오류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양자 컴퓨팅의 가장 큰 숙제인 오류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컴퓨터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네트워킹 기술 확장입니다. 엔비디아에서도 들으시잖아요. 이런 칩들을 다 연결해서 네트워크하게 해서 더 큰 거대의 슈퍼컴퓨터를 만든다 하는 얘기가 나오시듯이 양자 컴퓨팅도 똑같습니다. 양자 컴퓨터 여러 개를 연결해서 성능을 극대화하는 하죠. 그러면 그게 경쟁력이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최종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양자 하드웨어와 네트워킹 분야에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이언큐가 그리는 큰 성공의 그림입니다. 자, 지금까지 기술 얘기는 정말 장밋빛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위대한 혁신 뒤에는 언제나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게 돼 있죠. 이제 10억 달러의 현실이라는 재무제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5년 2분기 성적표를 보시면은요, 희망적인 사이드는 매출은 2천만 불 나왔습니다. 시장의 최고 기대치보다는 15%나 더 높은 성과를 보여줬죠. 그래서 잘했다 하는데 사실은 그 뒷면에 뭐가 있느냐? 순손실은 이 매출의 9배나 됩니다. 1억 7천만 달러에 달하는 순손실을 보고 있고요. 엄청난 기술 잠재력과 어마어마한 재무적 압박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점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이언큐는 최근 10억 달러, 우리나라로 1조 원이 넘는 자금을 조달해서 현재 약 16억 달러의 현금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 돈이 바로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 미래 기술에 계속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생명줄인 셈인 거죠. 회사는 2025년 전체 매출이 최대 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지금의 투자가 미래의 가파른 성장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희망과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에서 월스트리트는 아이언큐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은행이죠. 니덤은 목표가를 60달러에서 80달러로 대폭 상향하면서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우리가 살펴본 강화된 기술 로드맵과 성공적인 인수를 꼽았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긍정적인 측면은 2030년 200만 큐비트 달성이라는 야심찬 로드맵,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애널리스트들의 높은 신뢰, 80%를 생각하는 높은 신뢰가 있는데,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요, 계속해서 생기는 막대한 순손실, 그리고 현금이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다. 그래서 인수한 회사를 성공적으로 통합해야 하는 또 중대한 실행 리스크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잘 풀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내용들을 종합해보면요. 한 손에는 미래를 바꿀 기술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한 손에는 또 막대한 현금을 쥐고 있기도 합니다. 이들의 행보는 양자시대를 여는 위대한 도약이 될까요? 아니면 역사에 기록될 값비싼 도박으로 끝나게 될까요? 결국 그 답은 기술 이름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들어낼 실행력에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테슬라도 실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이언큐도 역시 실행이 중요합니다. 이게 성장주가 가진 숙제죠. 실행을 해서 그 성장의 꿈을 이뤄내야 하는 것입니다. 향후 관련 뉴스에 눈과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코어이브입니다. 코어이브는 저희가 예전서부터 안전마진을 전략을 써오면서 이제 진행을 해왔던 거죠. 저희가 120불 코어이브 내려올 때부터 안전마진 전략 시작합니다 해서 계좌를 따로 터서 이제 운용을 했었고, 120불 사고 내려갈 때 또 사고, 두 번 사서 또 반등했을 때 반 팔아주고 또 사고 반 팔고 사고 반 팔고 해서 평단을 많이 낮췄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저희가 한 30%대 수익을 내고 이제 전액을 매도를 하고 이제 코어이브는 이제 마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쭉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또 빠졌죠. 120불 선 왔을, 이게 이제 90불 선, 죄송합니다. 90불 선 왔을 때 저희가 다시 매수를 시작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반 팔았고, 또 매수했고, 또 반 팔았고, 그리고 현재까지는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7%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이거를 다 안 팔려고 합니다. 왜냐? 코어이브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한번 내용 한번 살펴보시죠. 주가가 말 그대로 폭등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이유를 궁금해하시죠. 이 기술 기업의 갑작스러운 급등 뒤에 숨겨진 비밀을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숫자 63억 불입니다. 우리 돈은 무려 8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이 숫자가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핵심 열쇠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이 크다 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AI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거대한 약속의 크기이자 코어이브라는 기업의 엄청난 안정성을 제공하는 금융 안전망의 가치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특별한 계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계약이 이제 어떤 계약일까요? 한번 보시죠. 여기서 AI 칩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가 등장을 합니다. 자, 과정은 이렇습니다. 1단계. 코어이브가 AI 연산을 위해서 확보한 막대한 컴퓨팅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항상 보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게 되죠. 여유분을 가져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여유 용량이 좀 발생을 합니다. 즉 재고가 쌓이는 거죠. 컴퓨팅 파워에. 그러면 이제 수요 미달 사태가 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이 이 용량을 완전히 다 소화하지 못한다면 이제 재고가 이제 남는 거죠. 이럴 때 엔비디아가 그 여유 컴퓨팅 파워 혹은 재고 컴퓨팅 파워를 구매를 해주는 겁니다. 즉 그거를 재고를 내가 인수를 해줄게 해서 재고가 안 생기면 안 사줘도 되지만 재고가 생겼을 때는 엔비디아가 그거를 사주는 거죠. 이거를 백스톱 바이어라고 합니다. 즉 뒤에 이제 물러서지 못하겠다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 놓는 거죠. 말 그대로 뒤를 받쳐주는 구매자인 셈입니다. 물건이 안 팔리고 나오면 우리가 다 사줄게 하는 약속인 거죠. 그래서 이게 재무적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아주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물건 안만 만들어도 재고 문제가 없습니다. 엔비디아가 사주니까. 이게 근데 무려 2032년 4월까지 거의 앞으로 8년 동안 엔비디아가 코어이브에 남는 컴퓨팅 파워를 사주기로 장기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 계약 덕분에 코어이브가 얻게 될 이점은 명확하고 강력합니다. 첫째는 고가의 유효 하드웨어 리스크가 사실상 사라진 겁니다. 좀 공격적으로 하드웨어를 확장을 해도 다 못 팔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투자를 위한 수익성이 가시적으로 확실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몇 년간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다는 믿음을 주게 됩니다. 셋째는 투자자 신뢰도가 대폭 상승을 합니다.
수요가 널뛰할 걱정이 없는 거죠. 당연히 예상했던 대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넷째는 다른 경쟁자들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경쟁 우위를 손에 쥐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 계약은 불확실성을 줄이고 용량 리스크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주식에서 가장 싫은 용어가 뭡니까? 불확실성입니다. 근데 그게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올라가는 겁니다. 하지만 동전에는 양면이 있듯이 모든 것이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 계약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진 압박 가능성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일단 우리가 이제 그 회사를 포캐스트를 할 때 매출이 얼마나 일어날 거다 하면은 이게 일반 고객한테 팔리는 그 매출 금액하고 엔비디아가 재고를 사주는 거는 재고이기 때문에 좀 싸겠죠. 그래서 만약 고객한테 팔릴 걸 100을 생각을 했는데 이게 80밖에 안 팔립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20 할 때는 사실은 이게 마진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진 압박 가능성은 남아있다. 그래서 재고가 남게 되면 그 재고기 온 가격에 팔린다면은 마진 압박은 없는 거죠. 그런데 싸게 팔리기, 엔비디아 이제 싸게 넘어가니까 재고 덜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수익성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고요. 제한적인 영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객 수요가 막 급증을 합니다. 재고가 하나도 안 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계약은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이거는 보험 역할밖에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이걸 보고 그렇게 올라가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보험을 너무 과대평가한 거다. 뭐 지금 코어 이브 너무 잘 된다고 하는데 너무 잘 되는 계속되면은 이거는 별로 그렇게 경제적인 가치를 주는 그 계약은 못 된다.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근본적인 운영 과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즉 재고를 다 팔 수 있다는 그런 안전판은 있지만 그래도 전기세, 부품 수급, 즉 현실적인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죠. 이 계약이 있던 없던 간에 이 계약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는 열쇠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코어위브라는 한 회사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이제 판을 더 넓혀서 더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계약은요, AI 산업 전체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기존 모델에서는 클라우드 공급자가 비싼 장비를 장사가 안 되면 그냥 놀게 놔둘 위험이 100%그 기업한테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어위브의 이 새로운 모델은요, 전략적 파트너와 재무적 위험을 나눠 가지는 거죠. 그래서 막대한 투자 부담을 혁신적으로 줄여준다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파트너십 모델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AI 컴퓨팅 수요와 그에 필요한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AI 시대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셈일 수도 있습니다. 향후 이런 유형의 계약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와 손잡고 정말 강력한 안전망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AI 패권을 둘러싼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과연 이 강력한 안전망 하나만으로 최종적인 승리를 보장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클입니다. 서클도 저희가 그 처음에 상장해서 많이 올랐다가 내려와서 제가 이제 안전마진 전략 조금씩 써왔죠. 그런데 이 위로 이제 올라섰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아니면 뭐 손해는 안 본 것 같은데 여기서 털고 좀 이제 다시는 안 봐야 되느냐 하는 고민이 많이 생기는데요. 한번 이 분석 들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현명한 판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3일 동안 한 19%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서클의 급등을 완전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핵심적인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서클 파이어블록스 전략적 협력 발표라는 게 이제 주제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금융기관들의 USDC, 즉 스테이블 코인이죠, 도입이 가속화될 거다, 이런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파이어블록스는 기관 투자용 크립토 인프라의 1위 업체입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USDC의 기관 채택 가속화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클 아크 블록체인과 연동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기존 비자 마스터카드 시스템을 우회해서 7일 동안 24시간 즉시 결제가 가능해지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페드 금리 인하 기대감 확산도 리스크 온 심리를 복귀해서 크립토 자산이 전반적으로 상승 무드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이고요.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핀테크 기업들이 가장 먼저 반등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클은 크립토와 전통금융의 교차점에 있어서 양쪽 수혜를 다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USDC의 총액이 지금 72억 불에서 72.4억 불로 이제 조금 더 커지고 있고요. 시가총액 2위죠. 그리고 기관 도입이 아주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년 대비해서 한 107% 증가했고요. 이런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이 주가 급등에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가 우호적인 환경에서 더욱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월간 거래량도 1조 달러를 돌파해서 그걸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탄탄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급등 타임라인을 분석해 보면요. 9월 9일 월요일 날 파이어블락과의 파트너십이 발표가 됩니다. 시장에서 즉시 긍정적 반응이 나오고 수요일 날 개장을 하면서 114불 22센트로 시작을 하고 그날 136불 49전 19.7%가 상승하면서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평소보다 3배가 증가한 거죠. 그래서 빵! 거래가 터졌습니다. 이런 갭업 급등하고 거래량 증가는 진짜 재료가 있을 때만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즉 거래량이 늘면서 양봉이 크게 발현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 스페큘레이션 투자가 아니라 펀더멘탈이 바뀌었다 하고 시장은 반응을 한 겁니다. 시장 심리에도 핵심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서클은 고위험 크립토 주식이다 하는 각인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상장해서 좀 많이 올랐다고 많이 또 빠져서 그래서 굉장히 투기적 관점으로 보던 주식에서 이 발표가 나니까 서클은 기관용 금융 인프라 기업이 되겠구나 하는 안정적인 시각이 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안정적 지속 성장이 가능한 기업이다 하는 이미지로 점점 바꿔지고 있습니다. 이 파이어블록스 파트너십이 게임 체인저인 이유는 이런 포지셔닝 변화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월스트리트에서는 서클을 보는 시각이 좀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요 애널리스트의 반응을 보더라도 오픈에이머에서는 중립을 긍정적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그 이유를 USDC의 성장과 규제 우위에 있다 하는 거를 이유로 닮았습니다. 그 다음에 팁 랭크에서는요. 강력한 USDC 수요와 새로운 파트너십이 상승 동력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옵션 시장에서도 강한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시그널은 기관 파트너십이 본격화된다. 그 다음에 아크 블록체인 상용화가 가속이 된다. 그 다음에 규제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된다. 그 다음에 USDC 성장 모멘텀이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시그널이 많이 보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고점에서 이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좀 과열, 조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향후 투자 전략입니다. 지금 지지선은 한 120불에서 130불 선에 이제 이루어져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항은 140에서 145불 선이 되면은 좀 수익 실현 매물들이 꽤 나올 것 같습니다. 지난 고점 치고 내려온 이제 선이니까요. 그리고 목표가는 지난 고점 있는 180에서 200불 선도 중장기적으로는 전망해 볼 수 있다. 이게 왜 그러냐? 지금은 IPO 주식에서 이제는 월스트리트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하면 이제 기업 물량들이 또 쭉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제 주가는 탄탄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상승의 시작. 이번 급등은 투기가 아닌 펀더멘탈 기반 상승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하도 이제 코인 관련된 거라서요. 사실은 변동성은 지속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파이어블록스 파트너십은요. 서클의 B2B 사업 모델이 본격화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관들이 USDC를 도입하게 될 것이고 다만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압력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수를 하시더라도 지금 가격보다는 분할 매수를 쌀 때 좀 사시는 그런 가격 전략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강력한 상승 동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제 안전마진 전략 쓰다가 요 정도는 그냥 쥐고 갈 겁니다. 그건 이제 계속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급등은 정말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관 파트너십 이게 확실한 재료라는 것이죠. 되는 것이죠. 자,
서클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종목 쭉 여러 개 짚어드렸는데요. 뭐 이렇게 들으시면 뭐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종목을 여러 개 보시다 보면은 이런 뉴스들을 하나 둘씩 놓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이건 좀 내가 좀 이런 건 어떻게 이 회사가 풀까 했는데 지금 이 숙제를 풀고 있네. 그럼 나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꼭 매수를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좋은 종목들이 여기저기 있으니까. 근데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좋은 종목은 싸게 사야 좋은 종목이지 뭐 암만 좋은 종목도 비싸게 사게 되면 그거는 주식 투자에는 아무 쓸모없는 종목이 됩니다. 이제 그런 뜻에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시장에 좀 급등 종목이나 급락 종목이나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제가 종목 이제 설명드리고 뭐 어쩔 땐 과감하게 추천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것도 200불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이거는 진짜 너무 쌉니다. 이때 이제 사주셔도 됩니다 하고 말씀드렸듯이 그다음에 제가 몇몇 종목 그렇게 말씀드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확실히 보이는 거는 제가 의견을 드리고 좀 많이 올랐다 싶을 때는 이렇게 서클처럼 좀 이 정도 가격이면 물량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는 그건 전적으로 제 의견입니다만 이제 그런 의견을 좀 들으셔서 직접 판단하시는데 도움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S&P 500 지수예요. 와, 이거는 좀 여기 이제 이게 보라색 박스를 지금 한 달째 그려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안 내려와 주네요. 참 아쉽습니다. 장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도 사실 8월 초에 상승, 9월 초 좀 빠졌다가 상승, 이거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게 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이죠. 그래서 과연 그 금리 인하가 지금 어떤 현상으로 다가왔고 앞으로 좀 어떻게 구현이 될까 하는 거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이 숨을 죽이고 단 한 곳,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의 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자니 잡혔던 물가가 다시 치솟을 것 같고 가만히 있자니 당장 고용시장이 무너져 경기가 침체가 올 것 같고 지금 사실은 최악의 상황이죠. 말 그대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로 하고 있는 연준. 과연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라는 두 마리 토끼 앞에서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까요? 한번 딜레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은 연준이 가진 아주 특별한 임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중 책무죠. 듀얼 맨데이트입니다. 그 미 의회가 연준한테 부여한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대 고용 그리고 물가 안정, 이걸 동시에 달성하라는 숙제를 줬죠. 근데 지금 이 두 목표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26만 3천 건으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고용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물가에도 좀 빨간불이 켜지는 곳 있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가 다시 0.4%로 상승하면서 크게 오르고 있죠. 앞쪽에서는 고용이 위험하다. 다른 쪽에서는 물가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시가화된 경제이죠. 특히 둔화된 노동시장 때문에 경제가 안 좋을 거다, 리세션이 올 거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3천 건, 20년 전주보다 늘어났고요. 거의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미국 경제의 엔진인 고용시장이 빠르게 식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연준이 서둘러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는 것이죠. 시장은 이미 25bp 인하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50bp 대폭 인하 가능성도 약간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줄타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대편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 끈질긴 인플레이션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8월 소비자 물가가 7월 0.2%에서 0.4%로 2배 상승하면서 상승세가 다시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 겨우 잡혀가던 물가가 다시 한번 불씨를 일으켜서 인플레이션이 커지는 건 아닌가. 다시 경제 전체를 더 큰 혼란에 빠뜨릴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금융시장은 이미 뜨겁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연준이 결국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치고 있고 국제 수익률은 수개월 만에 최저치로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달러화 가치가 하락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2026년까지 금리 인하가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상당한 금리 인하 요구도 같은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5조 달러 규모의 옵션 만기가 겹치는 트리플 위칭 데이까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진짜 핵심입니다. 월스트리트의 모든 전문가가 동의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25bp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 자체는 더 이상 뉴스가 아닙니다. 이미 시장에 전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바로 연준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단서를 찾는 것입니다. 그 단서를 찾기 위해서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점도표입니다. 이것은 연준위원들이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각자 익명으로 점을 찍어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한 도표죠. 연준의 속마음을 엿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단서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점도표입니다. 과연 올해와 내년 초까지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예고하는 점들이 많을까 적을까? 이것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단서입니다. 두 번째는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겠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더 강조하고 매파적 발언을 할지 아니면 고용시장을 더 걱정하는 비둘기파적 발언을 할지 그의 모든 단어 하나하나에 시장이 반응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투표 결과입니다. 만약 만장일치가 아닌 더 큰 폭의 인하를 주장하는 반대표가 몇 표가 나온다.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환호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거를 반대했던 또 표가 몇 개 나왔다. 그러면 실망감에 굉장히 커질 수도 있는 것이죠. 연준은 지금 매우 미묘한 선 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25bp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시해 보입니다. 연준은 이제 중간 스탠스를 취한 거죠. 그래서 보면 벌써 시장에 이런 것들은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25bp 발표가 나면은 아주 짧게 환호하고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더 큰 이야기는 앞으로 파월 의장이 연준의 경로에 대해서 어떤 단서를 줄 거냐에 따라서 시장이 더 올라갈 거냐 아니면 좀 쉴 거냐 하는 걸 결정할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연준의 결정은 경제를 살리는 완벽한 연착륙의 시작이 될까요? 아니면 시장을 더 큰 혼돈으로 밀어넣는 난기류의 시작이 될까요? 그 결과를 분석하는 다음 영상을 또 제가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설정드리고요. 또 많은 분들한테 저희 그 채널 좋습니다 좀 많이 선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10,000명은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한 6,000분 넘고는 조금 더뎌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좀 이벤트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제가 잘 몰라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빨리 10,000분 도착하면 그때 본격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프로그램을 좀 자유스럽게 좀 아주 풍부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